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뭘 보여주고 있죠? 헬기, 특수부대, 번쩍이는 폭발, 그리고 정의구현 같은 자막.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독재자를 잡았다. 끝. 근데요, 그건 화면에 나온 이야기고, 진짜 이야기는 화면 밖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 하나 잡으려고 벌인 작전이 아니라 달러와 석유의 목줄을 다시 거는 작업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헬기가 카라카스 하늘을 갈랐던 그 순간 진짜 전쟁은 이미 은행 시스템, 보험, 결제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왜 작전이 아니라 계산이었는지,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배럴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돈의 이야기가 되는지 딱 한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단순히 전쟁이라고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건 전면전이 아니라 딱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만 빼내는 외과수술 같은 추출에 가깝습니다. 이번 전쟁 가만 보면 참 이상하죠?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런 고가치의 표적을 빼내냐? 답은 간단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바다로 돌려놓고 정작 핵심은 땅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해상에는 상륙 준비단 같은 큰 그림을 펼쳐 놓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만 봅니다. 근데 그 사이 지상에서는 이미 훨씬 전부터 정보전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작전은 그날 새벽에 시작된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작전은요, 갑자기 어느 날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표적의 움직임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보고 매일의 루틴을 통째로 뜯어서 어느 시간대에 멈추는지, 언제 방심하는지, 어디가 취약한지 그걸 찾는 게 먼저입니다. 표적이 어디에, 언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경우동선이 언제 느슨해지는지, 통신 공백이 언제 생기는지 그 창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날 새벽에 문을 걷어차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2시 전후 카라카스에 불이 꺼졌죠. 이걸 폭격 때문에 정전난 거겠지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보통 미리 깔아둔 판일 가능성이 커요. 전력과 통신이 동시에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지휘체계가 마비되고 부대는 있어도 연결이 끊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전에서 총알보다 무서운 게 연결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도 딱 그겁니다. 20분짜리 영상 만드느라 3일을 갈아 넣었는데 저랑 여러분의 연결이 끊길까봐요. 구독 버튼으로 연결선 하나만 꽂아주시면 6일을 갈아서 2개씩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결이 끊기면 부대는 있는데 지휘는 없고 레이더는 있는데 화면이 먹통되면 그 순간부터 조직이 아니라 개별이 돼요. 그리고 개별로 떨어진 순간 특수작전 입장에서는 그게 먹잇감이 됩니다. 이 사건이 이상하게 과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공중전력이 너무 크거든요. 대략 150대 규모의 항공전개에 구축함, 상륙 강습함, 정찰기까지 얹힌 거대한 지휘 통제 덩어리. 이건 그냥 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과하냐? 베네수엘라는 방공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제 S-300계열, 중국제 레이더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까지 다층 방공망이 있는 곳에 진입하면 4세대 전투기로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왜 F-16이 아니라 왜 F-35냐가 나옵니다. F-16은 스텔스가 아니니까 방공망에서 먼 거리 탐지 교전 위험이 훨씬 커지고 생존 리스크가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F-35는 스텔스에 더해서 센서 융합, 전자전 시스템으로 방공망을 무너뜨리면서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판을 계속 흔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먼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헬기가 길을 타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헬기 파트가 하이라이트죠. 나이트 스토커 같은 특수항공 전력이 해상에서 출발해서 초저고도로 바다 위를 타고 들어가 레이더를 피합니다. 헬기는 단순 수송이 아니라 대응사격, 근접지원, 대공미사일 회피 장비까지 얹고 들어가는 게 설정이고
투입되는 팀도 델타 같은 1티어 중심의 상황에 따라 체포 절차를 위한 법 집행 인원이 붙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패치만 떼고 나 DA요 했을 가능성도 높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예요. 헬기는 느리고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헬기를 메인으로 썼다는 건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하늘을 완전히 잡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죠. 재밌는 건 뒤로 갈수록 해석이 갈린다는 겁니다. 정권에 대한 피로가 누적돼서 충성도가 낮았던 거 아니냐? 내부에서 누군가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현대 헬기의 대미사일 방어 체제가 먹힌 거 아니냐? 아예 협상된 퇴장, 즉 연출된 체포였던 거 아니냐? 정답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신호예요. 저항이 약했든 강했든 격추가 있었든 없었든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 성격이 아니라서예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당장 생산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계 최대급 확인 매장량이라는 미래자산 때문에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석유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석유를 어떤 통화로 가격을 매기느냐, 바로 표시통화의 문제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그 달러 수요가 미국의 금융구조를 떠받치는 힘이 됐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페트로달러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결제를 달러 외 통화로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중국 쪽 결제망과 맞물려 달러가 아닌 바스켓 통화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한다? 이거 오늘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선례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루 100만 배럴을 팔아서가 아니라 3천억 배럴짜리 탱크가 달러 밖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신호가 다른 나라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거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나 인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진콜 같은 압박이라는 해석이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예전 같지 않다. 미국은 생산을 많이 해도 경질류 중심이고 정유시설은 중질류에 최적화된 문제가 있다. 중질류 공급선이 더 중요해지는데 전통 파트너가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오리노코 벨트 같은 중질류 덩어리를 다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넣으려는 유인이 커진다. 표현은 세지만 질문은 꽤 날카롭습니다. 달러 기반 에너지 가격 체계가 흔들릴수록 군사력이 채권 추심자처럼 움직이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이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난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전장이 됐어요. 중국의 무역, 인프라, 항만, 공급망이 깊게 들어오면 누가 공급선을 잡고 누가 항만을 쥐고 누가 결제를 통제하느냐가 안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 같은 다른 이슈들과도 하나의 전략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선을 잡고 가격 책정 시스템을 지키고 경쟁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정치 구호는 국가 안보지만 작동 메커니즘은 경제 봉쇄와 통화 체계 방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도 놓치면 안 되죠. 지금 생산이 낮으면 당장 유가는 크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기대를 삽니다. 인프라 재건이 시작되면, 제재가 일부 재정렬되면, 5에서 10년에 걸쳐 생산이 회복되면 이 기대가 에너지 섹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 시나리오도 큽니다. 권력 공백, 내부 분열, 저항, 보험 결제 차단이 길어지면 투자는 또 멈춥니다. 무너뜨리는 건 빠른데 세우는 건 어렵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전, 전자전, 스텔스, 헬기 침투, 전술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이거예요. 달러 체계가 흔들릴수록 힘은 더 거칠게 쓰일 유인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달러는 편리한 통화가 아니라 위험한 통화로 인식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이유는 결국 신뢰인데
신뢰는 폭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묶는 순간 탈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죠. 헬기가 떠난 다음에 남는 건 체포 장면이 아니라 누가 에너지 가격을 매기고 누가 결제를 통제하고 누가 공급망을 소유하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런 사건을 헬기에 들어가서 누구 잡았다로만 보면 진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흔들리는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예요. 첫째, 에너지와 원자재를 누가 쥐고 있느냐. 둘째, 그걸 어떤 통화로 결제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가격표와 결제 버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딱 이어지는 게 뭐냐? 바로 금이에요. 최근 금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왔냐고요? 겉으로는 이유가 많아 보이죠. 전쟁, 정세 불안, 금리, 달러, 인플레이션. 근데 이걸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국가와 통화를 100% 믿기 어려워지는 순간 금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금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혹은 이제 고점 아니야?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봅니다. 금이 꺾이려면 지금 금을 올린 구조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정학 리스크가 잦아들고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을 덜 사기 시작하고 달러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어야 금이 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반대 방향 압력이 훨씬 더 크죠. 세계 경찰은 사라졌고 이제 미국까지도 직접적으로 지정학적인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금리와 통화 정책도 결국 돈풀기로 가야 하고 무엇보다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헬기 소리, 폭발 소리, 정치 뉴스는 하루 이틀 지나면 묻히는데 그 뒤에서 바뀌는 결제와 신뢰의 구조는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 처음 베네수엘라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가 봤어야 할 건 헬기가 아니라 돈이었죠.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따로 글로 작성해서 보실 수 있게 고정 댓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에서 드러났죠. 중국을 질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진짜 목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